안녕하세요. 첫 강의 윤리경영 실천의 의미와 조직 운영 강의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숙미 교수입니다. 오늘 그 강의 내용은요, 크게 6가지 부분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단체에서 윤리경영 실천을 왜 해야 되는지, 윤리경영 실천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단체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윤리경영 실천의 목적, 비전, 미션을 수립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전략 체계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조직 관리,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조직 관리의 한 부분인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그래서 직원과 종사자를 위한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고요. 다섯 번째는 재무 회계 관리에 관한 부분으로 예산 수립과 그다음에 그 절차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단체를 이용하시는 참여 장애인을 위한 윤리적 실천에 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경영 실천의 필요성과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이제 많이 증가되었죠. 그와 함께 장애인 단체도 장애의 유형별로 또 여러 가지 그 장애인 개별 욕구들이 표출되면서 장애인 단체의 종류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인 욕구를 표출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단체가 처한 환경이 이제는 일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를 이용하시는 여러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와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주변의 복지 환경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그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정부의 재정 보조금과 또 많은 시민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단체가 운영됨에 따라서 그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 수요 욕구들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 영역들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사업 등등 우리 사회 복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인식 개선 노력들을 하면서 사업의 영역과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단체 회원들로만 구성된 그 비용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성, 그리고 그 책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가져왔던 기대 효과나 성과를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단체가 처한 이제 이 주변 환경, 복지 환경의 첫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환경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그 필요성의 하나로 우리가 윤리경영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재정 보조금과 또 후원금으로 인해서 단체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성이 이제 증대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그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이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써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사용에 이제 공익성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욕구를 확대하고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들이 가져오는 어떤 공익성을 달성하고 또 단체가 가지는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역사회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할 때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굉장히 협력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윤리경영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윤리경영 실천이 이제 필요한데 왜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리경영 실천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윤리경영 실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윤리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업은 이윤 추구가 1차적인 목적인데요.
그렇게 그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 비윤리적인 기업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윤리적인 수준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비윤리적인 기업, 또 탈윤리적인 기업, 윤리적인 기업,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비윤리적인 기업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오로지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을 비윤리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자기의 영리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비윤리적 기업이 되고요. 탈윤리적인 기업은 법은 준수하긴 하지만 법에 있는 틈새나 사각지대를 활용을 해서라도 크게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은 사회적인 통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기업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자라는 기업이 탈윤리적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이 윤리적인 기업은 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통념, 윤리적인 그 행동 이런 걸 고려해서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기업을 우리가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업이 비윤리적이거나 탈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했을 때 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부정적으로 환류가 되어서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에 막대한 이제 저해 요인을 가져오죠. 시민들이 외면하는 기업들이 시민들이 사주지 않는 그리고 소비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이런 윤리적인 경영의 중요성을 많이 이제 강조하게 되면서 최근에 기업들이 ESG 경영이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ESG 경영을 통해서 이제 이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E가 바로 인바이런먼트, 환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변화의 위험성, 또 우리 특히 그 호흡기 장애인을 다량 만들었던 그런 그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 물론 우리는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탈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그런 엄격한 기준을 다 준수했다면 호흡기 장애인이 생기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자기들은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하지만 탈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외면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지금 아무도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그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투자라든가 시설 설비라든가 이런 걸 투자했던 기업에도 결국은 이윤을 가져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런 세계적인 기준, 이런 윤리적인 기준들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 환경을 중시하자. 이런 기후변화의 위험성 우리가 이거 굉장히 강조해야 되고 또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량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 개발의 선두인 배터리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추진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일회용품 사용도 자제하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 이제 잘 안 하려고 하고 비닐도 사용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을 중시하는 이런 다양한 윤리적 행동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사이어티 또는 소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업도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공동체로서의 사회가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고 그런 부분에 기업이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기업의 사회 공헌 팀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재단도 초기 설립되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많은 기업과 또 뭐 이런 기업들의 사회공헌팀에 어떤 후원들이 있었었고 또 개인 후원자들도 있었고 단체분들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였었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은 기업의 이런 후원금을 통해서 공동모금회에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런 교육 강좌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많은 기업들이 이만큼 이제 사회공헌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G인데 이게 가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넌스는 지배구조인데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죠. 이 재벌, 독점 재벌. 그리고 옛날에는 이 기업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기업에서 얻은 이익금을 가지면 그 기업을 더욱더 번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써야 되는데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IMF 때 도산한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순환 출자 구조의 방식을
이제 고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와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도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건전하게 이렇게 재정 운영을 해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의 이런 ESG 경영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런 윤리 경영 실천을 우리 민간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법인, 민간 공익법인에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비영리 단체가 왜 윤리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비영리 단체가 그 사회와 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이 윤리 경영을 했을 때 굉장히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는 정말 지구가 워밍이 아니라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보일링하고 있대잖아요. 지금 끓고 있대잖아요. 지구가 이제는 몸살, 우리가 1도만 올라도 엄청나게 몸이 아픈데 지구가 이제 1.5도가 올라가면은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작은 변화로 여러분들도 플라스틱 빨대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덤플러 가져오셔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조금씩 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영리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NGO 단체도 윤리 경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윤리 경영 실천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비윤리적이거나 탈윤리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사업이 실패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GO에 대한 피터 드러커의 이 이론을 우리 장애인 단체도 민간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 보았을 때요, 우리 단체의 그 목적 사업을 윤리적으로 얼마만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 단체의 조직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윤리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할 때 사업이 성공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윤리적이거나 탈윤리적으로 하면 이 단체의 사업도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갖추고 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의 복리 증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 단체가 이런 공익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모금회는 초반에 이 좋은 사업을 할 때 기반이 약한 이 비영리 법인 단체들을 많이 지원해 왔었죠. 그리고 장애인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어느 정도 3년이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면 나중에는 거기가 단체가 지역사회에 이런 좋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을 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도 동참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경영 실천은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윤리경영 실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요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리에 대해서 이진규라는 학자는 윤리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도덕적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선한 의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선한 의지라는 것의 선은 착할 선을 의미하는데요.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가 나에게 긍정적이라는 그 이기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발적 태도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뭐 세 가지 요소다 하면 물리적인 것 외에 우리 사람은 생각이라는 부분, 우리 생각이라는 생각사를 하잖아요. 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생각적으로 이게 바람직하다,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러한 가치를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지향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속으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과 태도가 우러나오죠. 자세가.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와 마음이 생깁니다. 하기 싫은 걸 할 때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행동적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와 정서와 행동은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선호하는 가치, 우리가 좋아하고 선뜻 하고 싶은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 이런 거를 실제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그 윤리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 법이고 지침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의지에 따른 윤리적인 행동을 기업 경영에 적용을 한다면 기업 윤리가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을 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윤리 경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같이 장애인 단체에 적용을 하면 장애인 단체의 윤리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책임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인 기대, 윤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단체를 운영하는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장애인 단체 조직이 윤리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도록 경영하는 것이 윤리 경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단체가 어떻게 하면 윤리 경영을 실천할 것인가? 윤리 경영이 잘 실천되게 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장, 우리가 이 단체의 최고 리더이시죠. 이 리더가 나 이거 윤리 경영 꼭 해야겠어, 이런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를 가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들이 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조직 체계. 조직 체계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저거는 단체장님 생각일 뿐이야, 우리 현실은 달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추진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윤리 경영은 올바른 것이고 우리 모두 지향하는 가치고 우리도 같이 이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 이런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장의 추진 의지와 조직의 시스템, 그 다음에 조직 문화가 구성이 될 때 우리 윤리 경영 실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마련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첫 번째는 단체장님의 의지를 반영한 윤리 규정을 제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승환 팀장님이 이 500만 원 지원을 해주시면서 단체가 윤리 경영 요거를 정비하실 수 있도록 지원금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행사가 아마 이 단체장님들과 여기 참여한 단체를 모시고 윤리 경영 선포식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차에 우리 단체의 윤리 경영에 대한 윤리 규정, 이런 것들을 규정과 실천 지침 요거를 좀 정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윤리 경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그 조직 문화 구성을 위해서 종사자분들에게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체에서 직원분들의 어떤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수 법정 의무 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 보수 교육이나 또 종사자분이 원하는 그런 욕구에 맞춰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만 교육 잘 받고 와서 업무에 적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교육받은 것을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우리가 한 목표와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제 바람직한 윤리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나 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워크샵, 이런 거를 많이 마련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윤리 경영을 이제 적용을 하면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또 조직 외부적으로 선한 의지를 행하게 하는 판단과 실천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 규정을 제정을 하시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가지면서 실천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럴 때 첫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단체의 리더가 높은 윤리적인 수준에 부합하기를 바라는 윤리 철학을 가지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예. 그래서 내부터가 그냥 내 말 잘 듣는 직원 뽑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 윤리 철학, 우리 단체의 비전과 미션을 추진할 수 있고 나와 공동 목표를 가지고 나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우리 조직 운영을 할 때 나와 같은 윤리 철학을 가지고 종사자를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운영 체계가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수행하려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틀을 그렇게 만드시고 나면 외부적으로는 우리 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수행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익성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민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한 협력을 유도해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또 세상에서 제일 우리 천대받고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이 저는 장애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처음 저도 6년 정도 일을 했는데 장애인 부모님들이 항상 오셔서 하시는 말이 애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만 더 있다가 죽는 게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많이 그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이게 그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면 그것만큼 큰 불효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 입에서 이제 그런 거 말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장애인 단체가 이런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운동의 방향성이 단지 장애인, 이제 단체가 단지 그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신장을 위한 운동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많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격이 이제 공익적이어야 되고, 이걸 시민사회의 공감을 유도하고 협력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방법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윤리경영 실천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윤리경영을 위한 비전, 목적, 미션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아까 제가 그 장애인 단체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의 조직의 목적, 비전, 미션, 추진 전략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력할 조직의 목적과 가치 체계를 구축하시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문화 구성을 위해서 구성원이 공감하고 이런 가치 철학과 목적과 비전과 미션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윤리경영 실천이 내재화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의 윤리경영학회의 미즈나니 회장이 윤리경영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C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코드 오브 컨덕트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윤리 강령을 이야기합니다. 윤리 강령과 구체적인 이 강령에 근거한 행동 지침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단체에서 다 윤리 규정, 운영 규정을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운영 규정 안에 윤리 규정이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조직 내부 구성원을 위해서, 그리고 조직 외부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 실천을 할 것인지 아주 세부적인 행동 지침, 매뉴얼을 만드시면 이제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컴플리언스 체크 오가니제이션입니다. 이거는 단체에서 윤리적인 사업과 행동을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한 실행을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크리스트 실천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점검하죠. 우리가 한 이 행동이 과연 윤리적인 경영으로 바람직한 것이었는가? 우리 단체의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 행동 규정이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컨센서스 오브 에틱 에듀케이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원 모두가 이것의 중요성을 내재화하면 조직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바람직한 윤리적인 행동 실천을 강화하고 전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우리 점검 리스트,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윤리규범을 구성을 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단체장의 윤리 철학과 또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동기에 의한 참여와 책임의식, 요걸 제가 한마디로 하면 내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걸 갖추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기본적으로 이 단체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문화와 그다음에 윤리 강령을 구축해내는 것이 이제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단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가치 철학이나 비전, 미션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 기본적인 가치 철학을 윤리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철학을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의 머릿돌에 이 문구를 새겨 넣은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돌에 그냥 머릿돌 이렇게 쓴 데도 있고 설립년도 이렇게 쓰시지만 우리 기관이 왜 설립되었는지 그 중요한 그 키워드를, 가치 철학을 머릿돌에 보통 새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든 아니면 우리 단체 고유의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슬로건처럼 단체에 걸어 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 대학은 가면은 항상 그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 가면 가훈이 있고, 우리 가족은 이런 방향으로 자식들을 가르치고 우리 가족은 이런 방향으로 삶을 살겠다. 그럴 때 가훈을 세우고, 학교에서도 그 각각의 학교의 그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의 그 훈령, 이런 단체의 윤리적인 경영을 나타내는 훈령, 이런 거 같은 거를 이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의 기본 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에 바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지향 아래 장애인 복지의 실천 패러다임인 인권과 권익공호, 자기결정과 당사자 참여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 그리고 자립생활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그동안 많이 추구하면서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체가 이셨잖아요. 저는 장애인 단체가 오늘날 우리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가치 철학들과 이런 우리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운동의 역사를 이끌어온 그런 장애인 단체가 많은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철학이 계속 이 장애인 단체 사업 운영을 지속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잘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우리 기준과 원칙을 10대 원칙으로 제시했는데요.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인권 협약이라든가 노동권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4개 분야 10개의 원칙으로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이 원칙을 제시하였는데요.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 또 민간기관까지 두루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유엔에서 이제 제시한 원칙입니다. 실천 원칙인데요. 이거를 첫 번째 제일 많이 어기는 데가 어디냐? 민간 기업들이 제일 많이 어기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기업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권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인권 분야, 그렇지만 이 원칙이 꼭 기업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비영리 법인의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그 다음에 민간기관, 다 정부 행정기관 전부 다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권 분야입니다.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포된 인권보호 강령을 지지 존중해야 된다. 또 인권 침해에 공모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 분야입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 협약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한다. 그리고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 고용과 업무 배정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런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슨이 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그 소설책 기억하시죠? 예. 이 소설이 영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아동 노동력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반성을 하고 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면서 영국에서 이 소설을 계기로, 이 소설이 출간된 것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 방지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 노동 인력으로 참여한 아동들이 대부분 시설에 있는 그 요보 아동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애들이 그 가서 험한 노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아동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걸로 아동학대 방지법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동들은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더라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게 많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동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성인들이 더 먼저 많이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과 업무 배정에 있어서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워낙에는 그 고용차별에 있어서 남성이 취업이 잘 되나요? 여성이 취업이 잘 되나요? 보통은 남성이 많이 되죠. 네, 여성이. 그래서 성평등 고용을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 소장님께서. 네, 네. 근데 저도 대학에서도요 보면은 남자 교수님들이 98% 이상 남자 교수님들이요, 여성은 2%에서 뭐 5% 정도 될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 고용 차별은 남성보다 여성 성차별에 대한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장애로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들이 고용 차별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이러고 물어봤더니 실제 채용하는 절차에서는 차별을 느끼지 못했다. 근데 채용이 된 이후에 임금 차별이라든가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서의 차별을 좀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남성 장애인보다는 여성 장애인이, 또 경증 장애인보다는 중증 장애인이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권에 대한 부분은 차별이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능력주의에 장애인은 능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 자세를 부정적인 자세와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은 장애인을 고용에 있어서 차별하는 억압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을 장애인 단체에서 해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환경은 한번 오염이 되면은 그 다음에 되돌리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영 되돌려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환경보호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9번째는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을 장려 보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도 요새는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들로 이렇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새롭게 어떤 직종인 개발이라든가 뭐 또 이렇게 생산품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장애인 복지와 직업재활 분야에서도 이 환경 분야와 관련된 그런 근로 환경 이걸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4번째 분야가 반부패 분야입니다. 반부패 분야는 부당 취득과 뇌물을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부패를 배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관리 규정에 이런 반부패, 노동, 인권, 환경에 대한 부분, 아니 환경은 이제 뭐 다른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환경도 들어갑니다. 근데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4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원칙들을 준용해서 윤리경영 그 규정을 제정을 하고 그럼 조직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 조직 체계 수립을 위한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단체 조직의 윤리 이념과 미션을 수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윤리 강령 선포. 그리고 3번째는 윤리경영을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구성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윤리 규범과 지침서, 매뉴얼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이 윤리 규범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 경영의
중요한 그 가치 이념과 세부적인 실천 방법을 이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단체가 가장 바람직하게 윤리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 우리 단체를 이용하시는 참여 장애인들을 위한 신의 성실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이분들을 인간 존중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장애인 단체를 행복한 일터로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참 보람되고 자긍심을 가진다. 이런 보람과 긍지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직원을 채용할 때 또 직원을 교육할 때 차별 금지와 인적 자원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단체를 통해서 이 구성원이 더 성장 발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것도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조직 외부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은 물론 사회적인 통념과 가치까지 고려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지역 시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이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전체적인 이 틀을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 윤리경영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단체장의 의지, 그 다음에 우리 나름의 윤리적인 가치 철학을 수립해서 비전과 미션, 그 다음에 조직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내재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와 또 구성원들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추구라는 그 가치 철학 위에서 실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조직 운영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반적인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의 어떤 그 조직 관리에 있어서 윤리경영 규범과 지침을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준안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에서 21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참여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여기도 이제 매뉴얼이 윤리경영의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선언적인 내용들과 그다음에 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이제 제시했는데요. 이 운영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우리 이 단체나 시설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직원과 함께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 공유하여 사업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와 공감을 통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명 완수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제시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구성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이 세우신 윤리 철학과 비전 미션 수립을 근거로 해서 구성원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그 윤리 규범이 공정한 직무 수행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요 문구가 우리가 아까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규범,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도 고려해야지 윤리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나 시설이 외부 업체와 거래를 할 때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업체에게 직원의 경조사나 시설 단체의 기념일을 알리면서 관련 경조금과 선물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또 이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설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예, 기본적인 이제 윤리적인 그런 조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6조가 투명한 경영과 책무성.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해야 되고, 특히나 회계 기록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면서 항상 보조금이나 또 후원금은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게
가치 있게 활용해야 되고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기까지에 대한 게 공정한 직무수행, 회계 예산의 투명 경영,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존중과 보호입니다.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고 직원의 건강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차별 없이 선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선발할 때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연령, 장애,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교육, 이동, 진급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무상 취득한 그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원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단체나 시설은 그 직원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조가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우리 아까 이 환경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이게 이제 반부패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특정 정당인에게 정치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도 탈정치적이어야 한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부당한 종교활동 금지, 많은 그 사회복지 법인들 중에 특별히 이제 종교 법인들에서 이제 종교가 뭐냐 채용할 때 종교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강요하거나 그 법회를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리경영 규범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직 체계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이제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경영위원회가 윤리경영에 대한 규정과 실천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 그 다음에 윤리경영을 잘 준수했는지 컴플리언스 체크 오가니제이션 제가 아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점검할 수 있는 그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 그 다음에 윤리경영을 위반했을 시에 신고해서 요거를 개선할 수 있는 신고 절차와 그 다음에 신고인을 보호해주는 것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경영, 기타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교육, 근데 특별히 이건 윤리경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윤리경영 관련된 교육과 상담,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도 이 윤리경영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윤리경영위원회가 하는 업무를 조금 더 세부화해서 우리가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 그 다음에 위반행위 신고와 처리에 대한 거, 신고인을 보호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게 이 반부패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부당 수수 금품의 금지, 반부패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표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조직 관리를 했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제가 이제 경기복지재단의 윤리경영 비전 미션 수립에 대한 체계도를 이제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경기복지재단은 제가 경기복지재단을 막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아예 ESG 경영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ESG 경영과 관련된 것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의 미션은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정한 복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과 공감하면서 경기도민의 복지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 수립의 기본적인 핵심 가치가 조직 내부적으로는 우리 조직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첫 번째 우리 이 조직을 이용하시는 고객, 클라이언트겠죠. 클라이언트를 고품질 복지 체계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존중의 사상.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 지원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와 함께 내부 및 외부와 소통 협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늘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서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혁신을 추구하겠다. 그 다음에 반부패가 들어가 있죠. 청렴한 실천. 그래서 항상 경영 시스템을
이제 혁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ESG 비전을 별도로 수립을 하면서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공정한 복지 혁신. 그래서 여기서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예. 이 법인이 필요 없으면 소멸이 되잖아요.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 분야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윤리 경영, 윤리적으로 투명한 경영. 그래서 ESG에 대한 것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실천으로 탄소 중립 실천. 요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에코 마일리지 실현하잖아요. 이런 게 다 환경에 관련된 노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그럼 고향사랑 기부 운동이라든가 뭐 행복한 일터 조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렴한 문화, 인권 경영, 윤리 경영 요걸 강조하는 그런 바탕에서 이제 내부적인 추진 과제들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조직 운영 체계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경기 웰페어 파운데이션 윤리 경영단을 이제 만들어서 각각의 업무 분장을 통해서 이 운영단에 직원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각각이 수행하는 역할들도 이제 업무 배정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윤리 경영을 위반했을 때의 신고 사례에 대한 절차 이런 것으로 윤리 경영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 그림이 탁 연상이 되는 게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핵폭탄 연상이 되시잖아요. 네, 윤리 경영 위반하면 이제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다음에 이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자세히 조직 관리를 이렇게 한 예시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윤리 경영의 세부 규정과 지침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로 첫 번째 인적 자원 개발과 관리,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재무회계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를 이용하는 이용 장애인을 위한 윤리 철학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 개발과 관리입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는 조직이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된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교육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복무 규정에 대한 부분이 먼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그 직원과 종사자의 직업 윤리인데요. 직원과 종사자가 단체의 철학과 그다음에 미션, 비전에 같이 공감하면서 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는 그 참여 장애인과 또 이 조직 외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직업윤리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는 직원 인사관리 규정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정하시고요. 직원의 채용과 직무 배치, 업무 수행, 역량 개발과 강화,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근무 평가. 그래서 이 근무 평가를 바탕으로 한 승급과 승진, 그 다음에 좋은 성과를 냈을 때의 포상과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규범을 어겼을 때의 상벌 체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복무 규정, 근태 관리에 관한 부분이 인사관리의 제일 첫 번째 이 윤리 규정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죠. 구성원들을 위해서 행복한 일터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구성원을 위한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이를 위해서 직원의 휴직이나 휴가, 그리고 행복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서 업무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나름의 보상 체계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직원의 인권과 복지를 고려한 노무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인사관리를 실제 추진하기 위한 운영 체계로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그 규정이나 지침에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인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신규 채용, 복무 규정, 또 직원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 또 복지 혜택,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는데요. 성차별이나 성희롱 같은 법정 의무 교육, 우리가 4가지가 있죠. 법정 의무 교육도 성폭력, 그다음에 학대 금지, 그리고 문서 정보와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재무 회계에 관한 교육. 요게 아마 제가 알 때 4대 법정 의무 교육이 들어가고요. 또 사회복지사들은 정기적으로 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하는 보수 교육을 들으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직원들이 자기 직무 능력 향상이라든가 역량 개발을 위해서 듣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교육을 듣고 직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사관리를 실제 추진하는 조직 체계로서 인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 단체의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을 모집 채용하는 그런 절차들이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직권 면직과 징계, 또 징계를 했을 때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심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승진이나 승급, 임금 조정을 위해서 근무 성적 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장이 인사에 관해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들어오고 누가 휴직을 합니다. 또 새로 누구가 더 보충적으로 뽑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사위원회 개최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설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인사 관련해서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도 항상 상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상시적으로도 인사위원회는 이제 개최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심의 의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및 종사자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대체로 다 복무 규정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이번에는 직업 윤리에 관한 규정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조직의 운영 윤리 경영 전략에 따라서 지켜야 될 직업 윤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권위를 내세우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우리 참여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성 및 업무 능력 향상 등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항상 기울여야 하고요. 또 전문적인 가치나 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한 압력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전문 그 단체의 직원으로서 품위와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품위 훼손을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 내부끼리 서로 상호 존중을 하고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또 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단체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을 중시하는 상호 협력의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을 조정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분들이 업무 중에 발생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조작이나 허위, 축소, 누락, 거짓, 과장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고 은폐하거나 정보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정행위, 반부패와 관련해서 이해 상충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재척 사유가 됐을 땐 이권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직원끼리 돈을 빌리는 것, 금전 대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간에 또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또 봉사자와 간에 어떤 경우에든 금전 대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돈 문제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업무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금품 제공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 개인의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누설 금지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체의 재산이나 경비, 물품 이런 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품관리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야 주말 동안 내가 조금 일이 있어서 좀 여기 단체 카메라 좀 빌려가서 써가지고 올게요. 이런 일 하면 안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나 단체의 재물 이런 거 물품 함부로 개인 사적으로 쓰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요게 시설 경비 좀 빼서 쓰고 나중에 내가 여기에 집어넣지 이것도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설 내에 단체 내에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기타 업무 외에 유튜버 촬영이라든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코인을 채굴하거나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하시는 늘 켜놓고 있거나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고 시설의 운영 규칙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모든 직원은 서로 참여자 간에 그러니까 참여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직원 상호 동료를 위해서 또 상급자를 위해서 서로 상호 친절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의 의무, 그다음에 이제 이 증여, 향응, 금전 차용의 금지, 그다음에 품위 유지, 그다음에 비밀 엄수. 그래서 여기 반부패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항상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윤리경영 실천에 있어서 재무회계 관리입니다. 그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지정된 시설들은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합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 단체는 사실 사회복지 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같이 운영해서 회계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한다면 회계 장부를 갖춘 것으로 가름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 윤리적으로 돈을 바람직하게 투명하게 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이제 이 계산이 정확합니다. 이 정보 시스템을 쓰면은 전자정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가 이게 규정이 없었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는 이거 좀 꺼려하시는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거를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잘 많이 헷갈려요. 용어들이 비슷해서 제가 조금 구분을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입니다. 재무는 영어로 우리가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건설업체들이나 뭐 또 강원도의 그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들로 이제 파장이 됐던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단체가 우리 뭔가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고 회계 장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모금을 하기 위한 재산을 수립하는 재산을 모금하는 거, 재산을 조성한다고 그러죠. 자금을 포함한 재산 조성과 예산과 회계를 총합한 것이 재무입니다.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 그러면 이 조직과 단체는 잘 운영하고 있는 거고 불건전하다, 위험하다, 파산할 위험이 있다, 도산될 위험이 있다 이러면 재무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보면은 재무제표라는 것을 씁니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적립한 돈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돼요. 예. 그런 종합적인 개념이 재무입니다. 그러면 미래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과거 회계 자료를 비교를 쭉 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 실현 가능한 타당한 예산을 수립해야지 이 사업이 잘 추진되겠죠. 자기 목표만 막 엄청나게 해놨는데 실제 달성 가능성이 없다 보면 이 예산은 잘못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회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과거의 예산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립된 예산을 쓰죠. 우리가 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는 우리가 수입과 지출의 재정적인 역사를 보고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통제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 예산 자료입니다. 회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회계 자료를 항상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공개해놓고 보관을 해놓고 있죠. 이 재무회계 관리가 왜 중요하냐? 장애인 단체도 정부의 재정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금의 원천을 이루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재무 보고를 통해서 회계 기록과 계산 이런 것을 다 보고해야 됩니다. 예산 회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우리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 죄이라는 그 직업재활 시설이 굉장히 위험한 사태에 빠졌었잖아요. 이거 왜 그럽니까? 재무회계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 수립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세입 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재정 회계 보고 이걸 다 아울러서 재무 건전성이 잘 유지돼야지 이 단체도 오래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법인을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들은 뭐 우리 이렇게 비공리
비영리 공익법인 같이 이렇게 큰 장애인 재단은 재단법인을 하지만 작은 단체들은 또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데들이 많아서 나름대로의 법인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 단체 운영이나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 회계, 단체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수익 사업을 하실 때 수익 사업 회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들에서도 뭐 공동 모금의 후원을 받거나 뭐 작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단체 고유의 어떤 목적 사업들을 하실 때 단체에 어쨌든 수익 사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비영리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하더라도 그거를 다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써야지 되는 의무가 있죠. 이게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증한 표준 연계 모듈이 적용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재무회계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규정에 포함돼야 될 내용인데요. 재무회계 운영을 할 때 기본 원칙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온 목적인데요.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입니다. 명확성은 목적에 맞게 그 용도로만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적적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공정성은 예산을 바르게 써야 된다. 비리, 부정집행하면 안 된다. 비리, 부정집행이 바로 횡령과 배임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공정하게 써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회계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외부에 항상 공개해야 된다. 예, 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서 이제 건전하게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법령과 법규를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조의 회계 연도는 사회복지는 모든 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 시작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종료를 합니다. 만약에 회계 연도에 수입 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거나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생기거나 아니면 부채가 경감하거나 이런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이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 소속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가 이런 일이 발생됐어 라고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 소속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그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 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반드시 완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산 회계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그걸 썼을 때 전자장부에 기초해서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가름하니까 그거를 지자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전자장부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예결산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정했는데요. 1회계년도, 그러니까 당해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예산으로 수립을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은 총계주의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총계 정원장을 우리 보통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수입과 지출한 세출은 들어온 돈에서 세출 빼면 산식이 0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거 다 써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는 그 절차는 여기 시설 운영위원회, 우리 여기 단체도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입 항목과 세출 예산 과목에 따라서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시고 단체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투명한 공개, 아까 투명성에 기초한 원칙을 지키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포함될 서류로 여기 첫 번째 예산 총칙, 세입 세출 명세서, 추정 재무 상태표, 추정 수지 계산서, 직원 보수 일람표,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수립을 해서 지출할 것인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와 그 다음에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어느 무슨 사업을 하거나 수탁을 하려고 할 때 이 이사회의 회의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관에 이 사업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모두가 다 의결했다, 심의 의결했다, 이런 회의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년도가 개시 전에 다음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무조건 지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게 준예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소급해가지고 2월에서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직원의 보수, 또 시설 운영에 직접 필요한 그 필수 경비, 그 다음에 법령상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비. 예,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추경을 또 세울 수가 있어요. 이제 예산을 성립한 후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예산 변경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죠. 어떨 때는 사업이 좀 더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왔다거나 또 내지는 뭐 줄여야 되거나 이럴 때에는 추경을 할 수가 있는데, 추경 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 초과 지출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계의 예산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한목적적으로 꼭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이제 변경이 생겨서 예산을 전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목관 전용은 가능합니다. 시설장에 제가 하에 목관 전용은 가능한데, 한가 관의 전용이 있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용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이 세출 예산 중에서 당해년도에 다 지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연도로 2월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월을 한다라는 것도 어떤 사유로 어떻게 해서 2월 된다는 걸 명확하게 남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가 어떤 무엇을 예를 들면 이 시설 건물을 수리해야 된다거나 또 특정한 목적 사업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기금 적립이 좀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특수 목적 용도로 그 사업을 위해서 이 회계년도 이상 좀 기금을 적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수 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되고, 항상 명확하게 그 적립 목적에 맞게끔만 예산을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서입니다. 결산서도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입 세출 결산서 제출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세출도 시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지를 하셔야 되고요. 똑같이 정보 시스템을 쓰시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출을 하고 나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는 세입 세출 결산서, 과목 전용 조서, 예비비 사용 조서, 사업 수입 명세서, 정부 보조금 명세서, 그다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후원금 전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인건비 명세서, 사업비 명세서, 기타 비용 명세서,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이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감사 보고서는 이 단체 내부의 그 감사 한 분과 그다음에 단체 외부의 공인 회계사를 활용하셔서 감사를 하셨을 때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 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0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체에서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때 수입원과 지출원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용 참여 장애인과 함께 나들이 프로그램을 가서 참여비 얼마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이 돈을 참가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단체에 지정이 되신 수입원이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지출원이 그 행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걸 하면 배달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셔야 되고, 이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시설장님이 이제 임명을 하셔야 됩니다. 위임을 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회계는 단식 부기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회계장부, 비치에 둬야 할 회계장부는 현금 출납부,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똑같아야 된다.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그 다음에 기타 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서식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수입원과 지출원을 별도로 업무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회계와 관련된 직원들이 실수로 또는 고의로 회계 관련 사고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나 시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때에는 그 수입원과 지출원이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꼭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을 재정 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는, 시설에서는 그래서 가끔 종종 이런 회계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재정 보증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입 한도액은 정부의 지침이나 또 이분이 다루는 그 금액의 범위 이런 걸 고려해서 시설장님이 공제의 보험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의 결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수익금의 수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수입원이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지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납을 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반드시 금융기관에 입금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입금도 수입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장부에 기재를 하고 수입 결의서를 이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어떤 수입이나 기타 다른 이런 뭐 예산이 세입이 생기는 경우에 내년도에 세입으로 넣어야 됩니까? 올해 년도에 세입으로 넣어야 됩니까? 난 이미 다 예산 종료했는데 세입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생한 연도에 그 현원 연도에 그 해에 바로 세입에 편입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이거는 내년도로 2월 한다.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출을 하고 났는데 금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과혼합에 대해서는 직접 반납하셔야 됩니다. 반환 절차를 해서 다시 그 다음 연도로 뭐 2월을 시키든지 거기 지자체에서 이제 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혼합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의 결의입니다. 지출도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아까 예산 행정 통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입과 지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 범위를 초과해 갖고 개념 없이 돈을 막 출장비를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늘상 쓰는 상용의 경비나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항상 뭘 써야 되느냐? 신용카드, 또 법인 체크카드, 회계카드, 또 이제 뭐 돈을 현금을 입금을 해야 될 때는 계좌이체, 이런 전자계좌이체, 전자거래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늘상 쓰는 상용 경비나 소액 경비는 100만 원 이하에서는 현금으로 보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출을 할 때 특별한 사례를 제시했는데 특례로 선금을 줘올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직구하는 어떤 것이라든가 정기간행물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토지나 가옥의 임대료나 용선료, 운임료, 그 다음에 직원 중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급여를 조금 일부를 먼저 선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선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비, 또 외국이나 뭐 조사 연구비가 있었을 때 연구 활동을 위한 경비, 그 다음에 사례금, 또 1,000만 원 이하의 1,000만 원 이상인 어떤 공사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 100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 50%를 먼저 50% 이내에서 선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추산해서 미리 추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도 여비나 또는 관공서에 지급하는 경비, 소송비, 이런 거는 미리 조금 어느 정도 추산을 해가지고 미리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시설의 재산과 관련해서, 물품과 관련해서 3명의 별도 지정인을 둬야 돼요. 그게 바로 수입원, 지출원, 그 다음에 물품 출납원입니다. 아까 시설의 재산이나 비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품이나 물품 관리도 물품 관리를 하는 사람을 관리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 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 출납원에게 출납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해서 출납을 명령하셔야지 되고요. 물품 출납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이 출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은 매년 1회 정기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 재물조사를 하다 보면 불용품들이 생기거든요.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불용 처리한 것도 재물제사표 이런 거 스티커 다 물건에 붙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 관리입니다. 후원금은 현금도 가능하고 물품도 가능합니다. 우리 뭐 특정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면 뭐 저기 굿윌 스토어 같은 데에서는 물품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재판매해서 거기서 얻은 수익금을 장애인들의 급여로 주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서식을 우리 이 시행 규칙을 따라가지고 후원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해 주셔야 되고요. 이 발급을 하셨으면 발급 목록도 장부로 작성하셔서 비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후원금 명세서도 있어야 되고 후원금 전용 계좌가 따로 보관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원금 관리는 시설장 명의의 계좌로 또는 후원금 전용 계좌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후원금을 사용을 하시고 나면은 사용 내용을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게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통보하는 방법이 이 단체의 그 정기 간행물, 그 간행물의 후원자들, 그다음에 후원금품 어떻게 썼다 하는 사용 내용을 보통 게시해서 그거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괄 통보를 보통 많이 이렇게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 후원금을 구청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20일 내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최소 3개월 동안 이제 공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품에 대한 그 전자장부도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회계장부를 다 비치한 것으로 그렇게 가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눕니다. 지정후원금은 명확하게 그 지정한 목적에 맞게끔 쓰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용도 외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비지정후원금은 단체 운영을 할 때 일부 관리 운영비를 쓸 수 있는데 그 관리 운영비도 후원금 전체 금액의 5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인데 65세 이상까지 일을 하면서 그 급여가 안 나오니까 지정 후원금으로 자기 인건비를 받는 데가 있으셨어요. 이제 사실은 이런 분은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시설 운영하는 TO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실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비지정 후원금, 지정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계 업무 담당자가 이제 변경이 될 때 인수인계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 세부 날인하셔가지고 보관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단체를 이용하시는 참여 장애인을 위한 윤리적 실천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이 세부 지침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 이후에 우리 오후에 하는 강의에서도 학대나 성희롱에 대한 금지, 폭력의 금지로 이제 뭐 신체적 제한 최소화에 대한 거, 비밀 보장에 대한 거, 뭐 정보 보호에 대한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세부 지침들을 사실 만들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제 좀 개괄적인 전체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원하시면 이런 내용을 상세히 만드는 걸 아마 도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 참여 장애인을 위한 윤리적인 실천으로 저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따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우리 단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우리 단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단체의 리더와 직원은 단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장애 인지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이런 장애 인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신 분들이 장애인 단체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확대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자기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그 종사자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단체장님께서 이 종사자가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야 된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여 장애인을 위한 세부적인 윤리 지침인데요. 참여자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모든 참여 장애인이 단체를 이용할 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뭘 두냐면 고충처리위원회를 둡니다. 별도로.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고충을 접수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공개되어 있고 그 처리 후에 대한 결과를 그 고충 처리를 제기하신 분에게 통지해 주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타 그 참여 장애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 비밀 보장을 해야 되고 그 참여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 결정 과정에 이 참여 장애인이 나도 참여해서 내 서비스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결정권을 행사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회의록을 통해서 많이 남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참여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학대가 발생되거나 뭐 기타 윤리적인 실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아까 윤리위원회에 이렇게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둔 것처럼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오늘 이제 오후 이 두 번째 타임에서는 전반적인 이제 조직 운영 관리 체계, 그다음에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무 회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참여 장애인을 위한 윤리적인 실천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